옆에 계신 뭐 변호하시는 분이나 또 윤 대통령 뭐 연애하시는 분이나 지금은 뭐 금지됐지만 그분들이 진짜 윤 대통령 위해서 계신 분인지가 여전히 의심스럽다. 이분들이 나중에 뭐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그러는지 당 하나 만들어서 뭐 3% 넘기면 의석 하나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근데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 사법부가 사법개혁 관련 정책안이라든가 입법안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생명은 공정입니다. 신뢰입니다.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법부는 그 누구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죠. 과연 네.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장담하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결국 결과에 따라 바뀌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근데 저 결과에 따라서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돈과 조직을 대고 네. 대가성으로 뭔가를 요구했다. 네. 누구에게 정권 실세에게 요구했다. 네. 라는 요 이제 프레임이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축구를 그만해요. 몰수 게임이에요. 몰수 게임이다. 예, 모든 건 비디오 판독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비디오 알겠습니다. 판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2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우려하던 일이 더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트럼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그거는 선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러트닉 장관은 요거를 더 늘려야 되겠다. 3,500억 달러 정도가 아니고 일본 수준 그러니까 한 5,500억 달러 가까이 아마 늘려야 될 것 같고 또 이건 현금으로 대출 필요 없고 현금으로 좀 땡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만약에 진짜 이대로 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5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이 엄동설하네 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 포함해서 정치권 여러 뉴스들 함께 전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중한 분위기에서. 엄중해서 이렇게 또 그렇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큰일 났다기에 네. 서용주 대변인 안 오셔가지고 큰일 났다는 줄 알았는데 그분 안 와도 상관없어요. 역시 애국자시라고 라고 말하는 순간 예, 우리 애국자, 네,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급하게 오시느라고 또 조금 뛰셨죠. 조금 숨 고르시고요.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는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영주 소장님 약간 숨 돌리는 시간에 어디 뭐 딴 데 하나 뛰고 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윤석열 그 재판 때문에 네. 그거 이제 중계가 길어져가지고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침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보니까 좀 더 확실히 머리 색깔이 많이 화이트로 바뀌었고. 근데 그 나이 되면 다 그래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염색을 좀 이렇게 하고 잘 그렇죠. 꾸민 거였겠죠. 사회생활 하려면 염색도 하는 것이고 예. 사실 살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신 것 같고 이 식습관 자체 부분들이 좀 이렇게 조절이 되면 규칙적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라는 얘기 주셨고요. 좀 이따 요거는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이제 그 모습 함께 보셨고요. 자, 그럼 신영 기자께서 먼저 미국에서 그 전해진 황당한 우리로서는 매우 황당한 발언부터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지금 주요 내용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그 틱톡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야 미국이 주변으로부터 제대로 대우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미 미일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한테는 3,500억 달러. 이게 자꾸 달러로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493조 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받을 건데 근데 이건 일단 선불이야. 예, 일단 받고 땡기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대출이고 뭐 지분 투자고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땡기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이 협상의 이제 세부적인 것과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측 관계자 말로 보도가 나왔어요. 네. 자꾸 협상에 나온 러트닉이 꼴대를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골대를 옮긴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래 일단 3,500억 달러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숫자 안에서 투자 방식을 가지고서 계속 협상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건데 러트닉은 아니 일본만큼 해야지 맥스 5,500억 달러에 준하는 수준까지 더 땡겨 이런 입장을 자꾸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출 아니 역시 캐시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이제 만약에 대출 방식이 되면 그것도 물론 뭐 어려운 얘기고 안 되는 얘기지만 대출 방식이 되면 이제 미국의 뭐 연준 같은 데서 우리가 그 스왑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좀 대출 형식으로 가고 대신 우리는 이자만 매년 뭐 내는 방식 요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들어줄 수가 없는 내용인 거고요. 그거 아니면 근데 지금 현재 25%인 뭐 관세 같은 것들 이거에 대해서도 이거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것도 아마 25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3,500억 달러 안 받으면 더 올릴 수도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한 말씀씩 정도만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뭐 올 것이 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누가 정부를 이끌어도 네. 이 상황은 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정도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정부가 안 했는지 아니면 했어도 좀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좀 뒤로 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미 정상회담 끝난 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브리핑의 내용은 합의문 쓰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던 그 말이 네. 정말 계속 되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하시길 바라겠다. 왜 말씀이 없으세요? 망연자실하시네. 예. 말해야 돼요? 아니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왜 한국 정치권에는 네. 자칭 우파든 자칭 진보든 반미를 말하지 못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반미. 이 정도 되면은 원래 이제 우파라는 것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해야 됩니다.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국제관계의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준하여 미국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제도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조지아의 주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구금되었을 때 미국 대사 정도 조치했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그게 협상 당사자로서 부담이 된다면 국회가 미국 대사 국회라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따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주연합국가,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럼 주 단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차원의 또는 정부 차원의 외교활동 이런 것들 왜 없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되고요. 뭐 금방 우리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동맹국이라는 관계와 그리고 이해상충되는 경제적 관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우리 국민들, 언론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힘을 몰아주셔야 되는데 너무 미국에 대해서 할 말 못하는 대한민국 전체가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 외환 보유액과 직결되는 겁니다. 외환 보유액. 네.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이 이제 한 4,180억 달러 정도 돼요. 그 중에 3,500달러를 캐시로 서명하자마자 2달 만에 줘야 됩니다. 47일 만이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외환 보유액이 비어요. 그러면은 나라의 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문 닫으라는 소리예요. 네. 이게 이제 이거를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뜯기는 거잖아요. 네. 투자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이 아주 포갑적으로 뭔가 협상을 빌미로 해서 돈을 내놔라 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상식적 거래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자에 대한 존중을 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돈을 내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외환보유액이 4,180억에서 3,500 빼봐요. 600한 80억 달러 있는데 이런 위기가 오죠. 그래서 통화스와프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최소한 그러면
원화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원화로 주는데 원화를 준다 하더라도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죠. 네. 근데 최소한 이 정도도 논의 없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너트릭 상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일본식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 본인들 생각이죠. 이건 나라의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이든 어디든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정치권에서 거의 한 목소리로 이 총력을 기울여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요 문제는 우리 정부 또 외교 협상 하는 담당자들 뭐 그분들에게만 뭐 일이 말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하여튼 일선에서 잘 좀 협상을 하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잠깐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던 그 윤석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네. 그 관련된 뉴스 좀 전해주실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내란 특검에 의해서 재구속된 뒤로는 사실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추가 기소된 혐의로 열린 재판,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체포 방해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입장할 때 모습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좀 하얗게 네. 샜고, 그러니까 염색을 이제 못하니까 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커트를 짧게 했죠. 구치소에서 아마 좀 한 것 같은데. 구치소 코치예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살도 조금 빠진 모습이고 뭐 어쨌든 남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들어섰고 이제 들어설 때 재판부 향해서 꾸벅 한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에는 이제 수감 번호가 달린 그걸 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일단 저 모습까지는 바로 공개가 됐고 재판 전체 과정은 실시간 중계는 아니에요. 네. 근데 통으로 이제 녹화를 뜬 뒤에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탄핵 심판 때도 좀 시차를 두고서 이제 중계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재판 전체의 과정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TV로 다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요건 아무래도 뭐 군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워낙 또 민감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마 편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특히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개인정보? 것 때문에 그래서 네. 재판부가 그 재판 시작하면서 언론사 향해서 최대한 이 발언자만 좀 클로즈업해서 잡아라 이런 멘트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중계 여부가 좀 뭐 이렇게 결정될 때 그게 네. 요소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계한다라고 재판부가 결정을 한 거고 또 있을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재판도 지금 공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대신 이제 보석 신문 요 부분은 이제 중계를 하지 않는 걸로. 아,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체포방해 재판 쭉 하고 그 뒤에 이제 보석 신청과 관련해서 신문을 하는데 예. 그거는 공개를 안 하기로 했어요.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접 오늘 현장에서 설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되는 거는 뭐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혹시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 소장님? 재판부가 밝혔다시피요. 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이죠. 특히나 최근에 사법부가 국민적인 불신에 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도 특검법에 근거해서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재판을 공개하는 것인데 저는 이 내란이라는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차원에서는 공개 재판이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네. 이게 오래 끌 일은 아니에요. 저는 빨리 이 내란 재판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면 재판부도 신속하게 뭔가 명확하게 재판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국가 안보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공개 바람직하다. 재판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우리 재판이 공개되면 공정한 재판이고 공개가 안 되면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요. 그건 재판부가 한 얘기, 제가 한 얘기. 아니, 제 얘기는 재판이 공개가 되면 재판이 공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슨 말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방청을 허한다. 이건 재판부 얘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아주 공식을 잘 꽈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참 저런 모습 보는 게 네. 그냥 괴로워요. 재판 빨리 끝나고 음. 그리고 재판 거부하시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도. 네. 오늘만 나온 거잖아요. 네. 다른 때 그러지 출석 아예 안 했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옆에 계신 뭐 변호하시는 분이나 또 윤 대통령 뭐 면회하시는 분이나 지금은 뭐 금지됐지만 그분들이 진짜 윤 대통령 위해서 계신 분인지가 여전히 의심스럽다.
윤 전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최대한 유지하는 가운데서 재판을 받는 게 옳잖아요. 근데 그 반대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게 혼자만의 생각이겠느냐, 또는 혼자만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걸 돌려서 그러시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뭐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그러는지, 당 하나 만들어서 뭐 3% 넘기면 의석 하나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아쉽고, 네. 재판 빨리 끝나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중계하는 거는 뭐 큰 실익은 뭐 난 모르겠다. 말씀이신 거죠? 질문의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혹시 박재영 평론가께서도 이 재판 공개하거나 안 하거나 이 차이는 어떤 거 있다고 보십니까? 차이가 있죠. 예. 보통 이제 비리, 기득권, 특혜라는 것은 폐쇄된 공간, 예. 남들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한다는 것은 투명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인민재판한다, 네. 뭐 마녀 사냥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용어는 인민재판이 아니고요, 시민재판입니다. 재판의 역사에서. 그럼 인민재판과 시민재판은 무엇이 다른가? 인민재판은 불특정 다수가 모두에게 선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인민재판은 네, 시민재판은 무엇인가? 교양 있고 소양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숙의되고 합의된 토론으로서 재판을 한다.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재판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아테네에서 시민재판을 했죠. 민주주의 아테네에서? 국가에.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이 원래 네. 아테네에서 했던 이제 직접 민주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네. 우리 유명한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것이 501명의 배심원 재판입니다. 근데 501명의 배심원은 뭐냐? 시민들.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에 사는 시민 네. 또는 뭐 국민, 인민하고 다른 겁니다. 교양과 재산과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 네. 숙의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법관의 역사라는 것이 그 당시에 문맹이라든가 법적인 것들을 다툴 수 있는 교양을 갖춘 사람이 드문 시절에 전문가로서 법관이 등장을 합니다. 네. 지금 어떤 시대냐? AI라든가 수많은 정보, 교양으로서 우리도 웬만하면 법관 못지않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배심원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이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점, 그리고 이 사법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걸음 정도로 봐도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럼? 여론으로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판사들에게 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예. 인민재판이 되지 않고 네. 숙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이라는 것이 갖춰진다면 전제 조건을 단 겁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그 보석 신문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좀 있는데, 아니 내란 재판도 이미 받고 있고 구속 사태로 재판 여러 개 받는 건데 왜 여기서 지금 보석 신문을 하는 뻔뻔한 거야? 사람이죠. 예. 뭐 대통령으로서 자질 문제를 떠나서 네. 인격과 염치가 부족한 사람 일단 아니겠습니까? 신청한 것 자체가 아니 그래 네. 그 다른 재판에는 안 나가면서 네. 보석 신청한 재판에만 본인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이 된 게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 이제 보석 신문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제가 대구 사람인데요. 네. 보통 이제 보수를 정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염치가 있어야 된다. 경우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염치에 어긋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보수도 아닙니다. 염치 없는 사람이다. 네. 자, 그리고 보석이 받아들여질 네. 가능성은 모두 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없다고 봐야죠. 네. 네. 로또 당첨 확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확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30만 분의 1. 예. 자, 그리고 네. 예전에 한번 문제가 됐던 그 김현우 소장, 전 서울구치소장, 네. 이 사람 관련된 뉴스가 있군요. 그러니까 직무정지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대통령실 참모들 불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했다. 뭐 대통령실이 미국이랑 직접 소통을 해야 한다. 이런 뭐 지시도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검찰이 그 외부인 접견 기록, 접견 녹취를 달라고 이제 구치소 측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이 접견 녹취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대통령 기록관한테 공문을 보내서 해석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게 JT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서 접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녹취를 네. 이게 대통령이 얘기한 거니까 혹시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지 뭐 이건 네.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쉽게 제공할 수 없고 또 앞으로도 최장 기간 30일 동안 봉인되는 30년 동안 봉인되는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라는 거고 네. 뭐 김현우 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앞서도 다뤘지만 강희구 비서실장 들어갈 때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게 해주고 해서 뭐 특혜 준 거 아니냐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황까지 드러나서 뭐 좀 안 주려고 네. 자꾸 이런저런 시도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 것도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 들어가긴 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 생각엔.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의 활동을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있었던 네. 거는 적어도 기록물로 지정돼서 뭐 30년 보관하고 이럴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직무에서 한 것들을 이제 주로 그럼 이제 기록물로 할 테니까. 이분의 의도는 네. 이걸 기록물로 엮어서 예. 30년 동안 꽁꽁 묶어놔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공개되지 않게 하는 그럼 그게 뭔데 공개 안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겠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김현우 이 구치소장 부분은 조금 너무나 좀 좀 미심적인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의 좀 특혜라든지 보호를 해주려고 했던 정황. 이게 이제 저는 대단히 어떤 불법적인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무지의 소치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되게 겁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예. 확인해 보려고 그럴 하는 건도 수도 있죠. 있는데 예. 근데 상식선에서 예. 생각하면 윤석열을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홍길동을 기록하는 게 한 아니라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기록하는 건데 네. 이 대통령의 직무가 네. 정지가 됐으면 대통령을 기록할 대상이 없어졌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상식만 생각해도 구치소장이 이런 일을 아무리 무지했다 하더라도 왜 했는지 네. 혹시나 하고 했는지 그런 웃긴 의심을 할 건 수밖에 네. 없어요. 대통령 기록에서 우리끼리 얘기해도 이렇게 결론이 명쾌하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함이 바람직하다. 아, 이분들 왜 판단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록관은 그러니까 네. 자, 여튼 김현우 소장 뭐 여러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논란이 지금 또 보도가 대통령 된 기록관도 거고요. 당시에는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거기까지는 시즌 2에서 하시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앞서 그 이제 윤석열 측에서 뭐 보석 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냈던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행 특검법이 입법부가 수사권에 개입해서 특정 정당 배제한 채 국민의힘 빠지고 특검 임명했기 때문에 여기 박진영 선생님 너무 제가 설명할 때마다 분노를 참는 표정을 자꾸 짓고 아니 뭐 계셔서 도 닦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 윤석열- 자리가 네. 아주 터 안 좋아. 아니 제 윤석열 옆자리가. 측의 주장을 설명할 때마다 예, 항상 두 이게 눈을 꼭 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까 깊은 한숨을 지금 계속 귀에서 피가 쉬세요. 나요. 그만 참으세요. 네. 네, 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네. 헌재에서 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 재판관이 정계선 재판관인 것으로 정계선 재판관. 네, 확인이 됐습니다. 아, 이분이 조금 더 진보적 성향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분이죠? 예,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예.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류했을 때는 진보 성향의 인물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사실 지난 탄핵 심판 중일 때도 윤석열 측에서 정계선을 기피하겠다라고 기피 맞아. 신청 냈다가 그렇죠. 기각이 된 바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관련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취지로 일반 시민이 냈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일단 지정재판부에서 다룬 다음에 이제 전원재판부로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기 전에 이미 그냥 각하 결정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네. 각하 가능성이 높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논평 뭐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이죠. 그거 네. 넘어가면 이 얘기 해야 되는데. 네. 정계선이라는 분 때문에. 네. 네. 이분의 출근길 모든 행사에 지금 기자들이 다 글쎄요. 따라다니고 예, 있어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논리에 따르면 예.
저희 쪽에서도 그럼 이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요? 정계선. 정계선? 아, 좀 넘어가지 말고 다시 좀.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얘기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지모 판사, 지규현 판사 얘기하면서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인사조차 안 했네. 그 사람이 왜 계속 1심 맡고 있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시잖아요. 그 논리를 하면 저희 쪽에서 정계선 원 재판관이 이거 헌법소원 주심 받는 게 맞느냐라는 논리를 들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예. 저는 재판- 근데 역으로 네. 동의해 드릴 수 있어요. 바꾸죠. 뭐. 누구 바꿔요? 정계선 바꾸지 뭐. 주심 바꿔요? 그럼 시민 재판 하세요 그럼. 저 자, 판사를 뭐 진보 보수로 그러니까 분류하는 그러면 안 자체가 된다는 거죠. 네. 제 얘기는. 네. 예. 재판관 흔들기는 안 된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판사를 가지고 성향 분석하는 것들은 저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판사는 판사 그대로 네. 인정을 해주고 그냥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랬잖아요. 판사는 재판으로 얘기한다며요. 그 재판이 공정했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법부라는 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의무가 공정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또 반대편에 있어서 권한은 독립이라는 사법부의 독립이 본인들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되려면 공정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 판사는 재판으로 얘기해야 되지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자꾸 저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들은 네. 옳지 않다. 근데 재판관들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헌재 재판관들,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연방 대법원 판사들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성향 나누긴 하잖아요. 뭐 헌재는 정치적 판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접근인데 예. 저는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판사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적인 판사도 있으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죠. 많이 그래 간. 사실은 미국 연방 대법원 이야기했는데 거기 그 비토권이 주어지잖아요. 인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네. 비토권이 주어져서 평소에 활동이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하지만 진보적으로 활동했다. 훌륭하지만 보수적으로 활동했다. 훌륭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런 주요 결정을 하는 자리에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민주주의지. 다원적으로 한다고 해서 굉장히 왼쪽에 있는 사람,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까지도 집어넣고 이거는 저는 옳지 네. 않다고 봐요. 늘 하여튼 광범위한 비토권은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그 주장은 그렇게 이제 저희가 듣고요. 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한테 또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또 뉴스가 됐군요. 네, 엊그제 그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종대왕 발언에서 또 한바탕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그 신임 법관 한 15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들어볼까요?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네, 헌법과 독립 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 왜 독립 네. 했냐면 그러니까 네. 워딩 자체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 그렇죠. 수 있잖아요. 헌법에 따르면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고 그래서 매년 이제 신임 법관 임명식 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통은 요 관련된 내용, 독립과 관련된 내용 한 번 정도 언급하거든요. 전에 거 찾아보면 네. 어제는 독립 5번을 언급했다. 굉장히 그래요? 강조했다. 네. 그리고 지금 30일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하는 이제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나가지 않을성이 좀 커 보인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조희대 청문회인데 조희대 안 나오면 뭐 주로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출석하는 참고인 증인들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조희대 청문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이 청문회 자체에 대한 좀 반대 입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30일 청문회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청문회가 예. 안 될 수도 있나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이 마음대로니까. 제 얘기는 추진하고 뭐냐면 있잖아요. 이거 했을 때 이건 정치적으로 네. 국민들로부터 이게 잘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요. 이 정당성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갖고 있고 김영진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 굉장히 졸속으로 처리된 거라 굉장히 부담이 많다는 걸 여권 내부 핵심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뭐 하실 수는 있겠죠. 뭐 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지금 네. 봐도. 네. 근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이고 그럼 왜 했냐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런 비판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거 이렇게 졸속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결코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도록 냅두시는 게 저희는 방법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 이거를 알겠습니다. 아픈 데를 자꾸 찌르고 오늘 왜 그러세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네.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권한과 법률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고 법률에 근거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비판할 수는 없으나 네. 다만 민주당이 이 사법부에 대한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는 다소 거칠고 네. 서투르고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 시비를 바로잡으려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적인 여론도 여론이고요. 그 법원 내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또 목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좀 이 환경을 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청문회를 해도 해야 되는데 좀 성급했던 건 있어요. 그래서 성급해서 다뤄버리면 네. 사실상 이 여론 자체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와야 될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금 미심쩍었던 조기 대선의 파기환송의 절차 이 부분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기에 가까워지려면 조금 더 숙성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래요? 되는데 저는 좀 그런 결정들이 조금 다소 거칠고 서툴다. 네. 아쉽다. 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혹시 우리 박진영 평론가께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뭐 여론조사 수치 이야기해도 돼요? 예. 예 갤럽 말씀하려고 하시는 조희대 거죠? 사퇴해야 된다가 5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법원장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가?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과 연결되어서 지기현 판사의 내란 재판에 대한 의심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본인 사퇴해야 됩니다. 저는 조희대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하는 방식은 이거는 쌍팔년도식 뻥축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과정과 절차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든가 예. 이런 게 부족한 채 네. 그냥 골대 앞으로 그냥 센터링 띄우게 해요. 빌드업이 부족한 거야. 아, 좀 그런 정교하지 부분들에 못하고.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즉 나누자면 이겁니다. 명분과 대의에 충분해서 청문회도 할 수 있고 조희대는 반드시 사퇴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절차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광장으로 나가는데 명분을 주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갈등의 요소도 될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빌드업 없이 이렇게 자꾸 센터링을 뻥뻥 올리는 거는 관중들이 열광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선수들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경기를 홈 경기만 하는 거예요. 어웨이 경기 안 하고. 아,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 방금 언급하신 그 조희대 그 대법원장 네, 여론조사 내가 같은 찾고 경우 있는데. 갤럽은 아니고 어디예요? 그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했던 여론조사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했고요. 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조희대 사퇴해야 한다가 51.4%, 사퇴해서는 안 된다가 39.6%, 모르겠다가 8.9%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한 번 더 제가 좀 붙이면은 지금 발언들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예, 발언들이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들을 삼가해야 되는 게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사법권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인 영역에 뛰어들면 사실 법복 벗고 들어와서 정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네. 오해가 될 수 있는 사실상 저는 그 진위 자체가 정치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나 건들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이건 소신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능력이 되신다면 삼보인도 했고 정치적 발언도 쏟아냈으니 자연인으로 나오셔서 대비하셔라. 아, 정치로 대비해라. 그러면 굳이 뭐 사퇴를 거론하거나 사법개혁에 걸림돌하고 이런 혼란은 초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법사위를 더 또 격려하고 힘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박준현 평론가님께서 어웨이는 안 하고 홈에서만 자꾸 이런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조의대 청문회라는 절차를 밟는 게 좀 적절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맨 처음에 법사위에서 그날 되게 갑자기 의결됐잖아요. 이제 그걸 두고서 원내 지도부가 약간 둥절한 모습을 보이긴 했죠. 우리랑 전혀 상의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도부와 사전 논의된 사안은 아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잘했다 이렇게 지금 격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전에 몰랐지만 아무튼 법사위 잘했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죠. 당내에 뭐 아직 뭐 미세한 수준입니다만은 이견이 있을 때 절차와 형식이 부족하더라도 명분이 앞서는 쪽으로 대표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되돌리면은 당의 갈등이 더 증폭되고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는 일단은 골대 근처라도 네. 센터링이라도 띄워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당 대표의 입장인 거고요. 이제 이때부터 다시 좀 더 섬세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센터링 저는, 올라왔으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가라.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청문회 조의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치적 이벤트의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국회의장님까지 나서서 가지고 국정조사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국정조사요? 네,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건이면 왜냐 이게 법사위에서 하는 청문회와 국회 전체에서 하는 국정조사는 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법사위는 어쨌든 일개 상임이고 네. 거기에 뭐 비판도 있었는 부분들이 특정 정당만이 주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네. 국회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네. 이게 국회라는 국민의 대의기관 전체의 하나의 함의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라는 네. 의미가 아주 커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국정조사감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사법부가 워낙 잘못한 부분이 국정조사 할 만큼 커서예요? 아니면 크죠. 이미 국회에서 너무 일을 키웠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크기도 왔으면- 하고 그 정도 키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 사법부가 일단 뭐 대선 개입 뭐 의혹 그 얘기를 해. 대선 역으로부터 개입이라는 게 따져보면 뭘 이런 게 개입했다는 있습니다. 거예요, 사법부가? 당장 네. 사법 개혁 관련 정책안이라든가 입법안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발점. 그다음 직위원 판사 문제인데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데 너네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에요. 국민의 절반이 의문을 갖고 있다면은 절반이 동의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뭐 수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탄핵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문이 있고 그 의문의 대상이 국가의 그 이른바 상권분립에 의해서 주요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걸 다룰 수 있는 명분과 위상을 가진 곳은 국회 정도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진짜 약간 좀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재판 관련된 뉴스들을 볼 때마다 야, 이 재판이 말이 돼? 어떻게 이거 한 사람한테 저 정도밖에 안 하나?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을 때 국민 아마 70-80%가 거기에 매우 분노하시거나 아니면 그 판사에 대해서 불신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청문회를 할 수는 없을 예,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라고. 아, 그 얘기를 왜 근데 저 하도록 놔두셨죠? 아니, 먼저 네? 좀 하시지. 아니 대선 개입 말씀하시길래 저 욕먹을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이제 넘기려고. 그런 판사가 생기지 않는 네. 구조적 개혁, 판사 임용의 문제라든가 교육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루자고 하는 것이 사법개혁인 거고 네. 그걸 주도하는 것이 저는 법사위가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법사위보다는 더 큰 영역인 국회 전체로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법개혁, 제도개혁을 할 거라면 상임, 소관 상임위에서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문회는 뭐 이제 증인 참고인 불러서 증언을 듣는 제도가 청문회인 거고 국정조사라고 한다는 거는 특정한 사안과 의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조사권을 갖고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냥 명분을 만드는 거죠. 국회가 나선다는 것은 네. 전체가 국정조사는 명분을 만든다는 네. 거고 그리고 조사할 법사위 사안이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법사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특정하는 것은 네.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네이밍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양승태 사법농단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조의대의 뭐 정치개혁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되는 거고 그게 불편하다면은 그 의혹이라고 붙여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사위에 지금 명분이 떨어지는 것은 어쨌든 특정 정당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조의대 뭐 정치 개입이라고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사법개혁 반대한다 뭐 이 말씀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5월 1일 날 파기환송만 안 했더라면 거기서 그냥 2심 그대로 인용해서 무죄로 끝났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5월 1일에 파기환송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고 수사받아라 사퇴해라 청문회한다라고까지 할 만한 사안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의 차이를 제가 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민주당에서 명분이 없는 거예요. 5월 1일 날 한다고 4월 22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아무도 다 좋아했다니까요. 빨리 이거 조속하게 한다. 그리고 심지어 서영수 소장 말고 저하고 토론하던 분은 633 원칙에 따라서 잘하고 있다는 말까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2심이 제 기억에 3월 26일이에요. 네. 그리고 5월 1일에 3심이 나왔으니까 뭐 빠르다고 하면 빠르다고 할 수는 있는데 아예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따지면 633 원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민주당 말대로 6만 페이지를 언제 다 보냐 이렇게 얘기하면 633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넘어서 했는데 막상 했더니 무죄인 줄 알았는데 파기환송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청문회까지 가는 거고 흥분해서 조의대 관둬라 뭐 이상한 근거 같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뭐 한덕수랑 만났네. 네. 대법원에서 이재명 재판은 마음대로 알아서 한다고 했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흥분만 한 상태에서 30일 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지적을 하시는 국민들도 네. 분명히 계시는데 국회라는 데서 어떻게 답을 할 거냐. 이 부분을 말씀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의문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의문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네. 특히나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생명은 공정입니다. 신뢰입니다.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법부는 그 누구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죠. 공정하지 못한 재판부가 내린 판결 누가 그러면 납득하겠어요. 예, 저는 거기에서 출발선상이고 민주당이 당시에 왜 그런 말하자면 반응을 보였냐. 그건 당시 민주당의 실책이죠. 실책일 수도 있고 따지고 보면은 판단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파기환송에 대한 절차를 상쇄시킬 수는 없어요. 그건 그대로 그냥 민주당의 어떤 그런 대응 자체는 네. 미진했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조의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하는 절차 자체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직 부장판사들이.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건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보수의 원로도 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이런 파기환송의 대선 중간에서의 개입은 부적절했다. 이건 안 좋다라고 지적을 해요. 네. 그러면 사실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명백히 밝히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라. 그게 대법원장의 책임이고 네. 조직 전체를 책임지는 법원 수장으로서 할 일이다. 그래야 이 내부에서 부장판사들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믿지 못해요. 그게 소수든 다수든 간에 네.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본인의 의무인데 자꾸 정치적 발언만 해요. 나 건들지 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대변인님께 겁니다. 하나 소영주 네. 이제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저게 이제 뻥축구가 아니고 이제 빌드업 축구예요. 제대로 된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빌드업 축구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절차와 형식이 다 제대로 갖춰졌으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100% 승복해야만 하는가?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거면은 3심 제도가 왜 존재합니까? 1심 선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고 시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2심이 있고 3심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심이라는 것이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의 대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파적인 생각으로서 저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기관, 대의민주주의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번에 국회가 사법부에 대해서 네. 불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제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다만 그 방식이 단순히 뻥축구가 아니라 절차라든가 과정, 그다음에 법률 해석조차도 다른 법관들도 할 수 있잖아요.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 것들조차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에 그게 선거법 아닙니까? 그죠? 네.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그 부분을 가지고 대법관들이 절차를 압축시키고 7만 페이지를 보지도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려 가지고 되돌렸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의심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더 이상의 사법 기관은 없으니까 대의 기관인 국회가 보는 거예요. 네. 저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 결과가 이렇게 예상대로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화내는 거, 이건 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 전체를 완전히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건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환호했건 혹은 뭐 이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건 그 감정의 문제는 좀 차치하고, 지나고 돌이켜 보니 도대체 그 재판 기록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전에 뭐 민주당이 했었던 얘기들은 이제 빼놓고,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대법원이 2심 결과 혹은 1심 결과 제대로 잘 보지 않고 판결을 굉장히 성급하게 내린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해될 수 없는 건가요? 그걸 왜 헌법 정신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그 예. 뭐라고 돼 있냐면 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이 지금 빠르다는 것 때문에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대선 전에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뭐 갑자기. 그렇죠.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633 말씀드려서 이게 그렇게까지 갑자기냐. 그럼 예를 들어 6월 1일에 했으면 갑자기가 아닌 거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너무나 이상한 것은 결과가 그냥 무죄로 나왔을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했을 거냐라는 역으로 정치적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절차에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대법관들한테 다 의사를 물어서 전환합의체를 넘기기로 합의를 했다. 네. 이 과정을 다 밟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법원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건데, 밖에서 보기에 저 사람들 기록도 안 본 것 같고, 저 사람들 자기끼리 뭐 그중에 10명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고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국회의 권한과 어떤 행위 능력을 150% 발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급발진하는 게 맞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네.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장담하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결과에 따라 바뀐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저는 결과에 따라서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당연하다고 봐요. 그 얘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대법원이 이러는 거 가지고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3심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3심제를 넘어서니까 이제 국회로 온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네. 그거는 뻥충구가 아니라 공이야 장외로 넘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아니 이거는 이제 상권 분립의 민주공화국구장의 원리니까. 또 여기서 시작이시네.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뭘 이런 거예요. 공부하신 분이 자, 잘 모르겠는데. 헌법과 법률가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믿기 어려운 거야 우리는. 예, 예. 믿기 어려운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가의 양심이라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처럼 네. 의심이 돼요. 의심이 돼요. 그 민주주의는 의심이 결과까지 출발해요. 포함해서? 아니, 결과까지 포함해서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저는. 전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이른바 정확하지도 않은 허위사실 공표,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로 가지고 네. 대통령 선거를 없애야 될 만큼, 대통령 후보가 없어져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과연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고의 빠름보다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렇죠, 결과가 그렇죠.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반대로 이 유죄 취지보다는 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두 제기하고 분의 싶어요. 의견이 조금 그건 근데 다른 이제 거네요. 저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뭐 결과에 대해서 판결에 불복하느냐는 건데, 그거에 마음에 안 들 대로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만 그 절차 자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법관에 대해서 독립을 얘기하는 헌법과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는 절차들을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으나 지금 문제가 되는 네. 거는 양심 불량이에요. 그러니까 무죄 확정이 됐었어도 지금 이 문제 제기는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해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사실상 이게 대선 후보 박탈을 시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대선에 개입했느냐도 있습니다. 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게 무죄를 하든 유죄를 하든 대법원장이 당시에 있어서 왜 이 개별 사건만 주목해서 이런 속도를 냈느냐.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우리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네. 뭔가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네. 하는데 자꾸 어떤 그 장애물이 만나냐면 뻥축구에 네. 말하자면 이 부작용입니다. 아, 빌드업을 알겠습니다. 안 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대선 이후로 좀 미루거나 했었어야 되는군요. 아니면 3개월 정도는 최소한 지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대선 이후로 하는 게 맞고 사실 뻥축구가 이렇게 되면 구단주는 어떡하라고요? 구단주까지 나옵니까? 그럼요. 뻥축구에서 프리미어리그 될 수 없어요. 구단주는 국민인가요 혹시? 구단주는 국민과 대통령이 될 수 대통령. 있겠죠. 알겠습니다. 최소한 이제 구단주 이상의 국민일 것이고. 예. 그러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냐? 뻥축구에서 좋은 성적 낸 저는 축구단을 본 적이 없어요. 하위 리그에서 하는 뻥축구는 거죠. 거기서 하고 있는데 동네 무슨 국민이야 축구에서 민주당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네. 저는 사실 이 전략 전술을 쓰는 게 감독이기 때문에 이 네. 감독께서 뻥축구를 조금 더 네. 프리미어식으로 알겠습니다. 조금 더 거의 조직적으로 감독이 해달라. 추미애 의원이에요. 정청래 저는 잘- 대표예요. 제가- 전략적으로 해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냥 좀 같습니다. 감독이 헷갈렸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네. 발언을 좀 전하려다가 논쟁이 붙어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 법사위가 알아서 했는데 잘했어, 더 열심히 해라고 격려를 했고, 네.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구단주도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원조 친명, 뭐 찐명으로 자타공인이죠. 김영진 의원이 이거 조희대 청문회는 조금 급발진 같은데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급발진.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법사위 결정 이후에 통보받았다라고 하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예. 진행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원조 친명 맞죠 이분?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인정합니다. 뭐 네. 저하고도 절친한데 네. 오랫동안 뭐 대통령하고 그런 그래요? 그 관계를 맺은 분이고 뭐 저런 이야기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 법원이 3심이라는 절차라다가 자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국회도 국회법과 절차를 통해서 하면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청문회도 하는 거고 뭐 국정감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어떤 제도라는 것이 윤활유라든가 정치가 존재하지 않고 다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유감 표명하고 우리도 자정하고 사법개혁을 해서 같이 노력하겠다. 이래버리면 끝났을 거를 네. 자초한 거예요. 네. 안 끝났을 거예요 아마. 자, 민주당 내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가 여기 이제 김영진 의원도 나왔습니다만 또 김용진 의원의 그 발언의 핵심은 지금 네. 대통령의 이슈가 법사위 블랙홀에 완전히 지금 메모리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동의합니다. 네. 제 말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네. 해야 되는데 네. 왜 지금이고 그리고 저는 이게 당내 집권 여당이 네.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김병기 네.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당 지도부가 법사위에 가서 격려해버리면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 물러나라는 소리입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어떻게 활동하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더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지 자꾸 이렇게 이슈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별로 정부에 도움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마디만 더 전합니다. 네. 이 급발진 김영진 의원의 급발진 발언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한가한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발을 했습니다. 뭐 그처럼 김용민 의원도 그런 말을 했으면은 책임지면 돼요. 한가하지 않게 실적을 내주시면 돼요. 청문회에 조희대 불러내고 네. 그다음에 조희대 사퇴 시켜주시면 돼요. 오늘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법사위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르만 축구는 네. 좀 불공정해요. 저희 당에 한 명 퇴장당한 것 같잖아요. 이두 분이 같은 당에서 아니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한쪽은 아닌데, 뻥축구하고 한쪽은 빌드업하는데 난 뭐 계속 골키퍼만 하라는 겁니까? 자, 다음 주제 갑니다. 김영진 의원이 이 얘기도 했어요. 그 이제 김현재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있잖아요. 네. 이제 운영이 국감에 나오냐 마냐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당연히 나가야지. 당연히 나가야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군이 이거를 네. 숨기면 숨길수록 꺼내고 싶은 거예요. 괜한 논란이 좀 된 것 그리고 같아요. 괜한 이거는. 말을 만들어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전면 돌파를 해버려라. 네. 근데 총무비서관이 운영위에 나와서 답변을 해내. 보통 비서실장 뒤에 앉아서 뒤에 앉아서 서포팅하는 이제 아니 걸 앉아서 하는 게 나와서 좀 답변하면 서서 안 하죠. 나오지는 않죠. 아니, 서서 그러니까 하죠. 보통 이제 비서실장이 모르는 구체적인 것을 그렇죠. 질문하면 네. 비서실장이 그건 네. 총무비서관이 답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 이제 야당에서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직접 지목한 것은 이건 정쟁의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죠. 정쟁의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배서가는 수준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또 맞다고 봅니다. 예. 일단 이제 시발점이 된 거는 애초에 이제 김현재 비서관이 증인 명단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왜 빠졌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논란이 이어졌던 거죠. 솔직히 뭐 네.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뭐 인사 개입 뭐 저기 뭐죠? 비선 실세 아니 비선은 아니구나 실세 뭐 이런 비서관 이런 별칭을 이번 기회에 털어버려야 돼요. 네.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한 논란이 좀 커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오는 쪽으로 정리가 아마 되는 것 같죠? 그런 거 같고요. 네. 저희 좀 이따가 김병욱 정무비서관 나오거든요. 네. 물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 자, 그리고 지금 정부 조직 개정 요거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네. 시간이 조금 아쉽네요. 그러네요. 뭐부터 그러면 다뤄요? 저 국힘 그 통일교 신도 요거 하나 좀 전해 주시고 네. 뒤에 시간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넘어가요? 이제 공격 아니,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역시 네. 김병욱 예, 예. 비서관에게 조금 더 그렇죠. 예, 금융위 그래요. 금감위 이런 내용도 좀 물어보시고요. 그 이제 그 국민의힘과 통일교가 정교 유착 의혹을 이제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원 명부도 확보해서 막 대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시점을 좀 특정을 해서 확인을 해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이제 지난해 총선 이 두 시점 전후로 해서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신도가 몇 명이냐를 확인해 보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3,100명, 그다음에 총선 앞두고 400명 정도, 총 3,500명 정도가 입당을 했더라. 그래 생각보다 숫자가 원래 뭐 10만, 11만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었었는데 그 해당 기간 특정 기간을 좀 잘라 보면 3,500명 정도 수준이라고 요건 이제 발표를 검찰이 한 거예요. 발표를 한 건 아니고 예. 특검에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걸 이제 취재를 하는 취재를 거죠. 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좀 봐야 되는 게요. 네.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게 교도 신도수가 120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 120만이라는 것을 긍정하고 좀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통일교 자체적으로 밝힌 신도 숫자, 그러니까 그쪽 문선명 총재 일가가 한 얘기들 쭉 보면 네. 2만 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언급을 하는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11,000명, 13,000명.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풀려졌을 거다 이 숫자가. 하긴 120만은 예, 아니겠죠.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일단 우리가 120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숫자가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당의 당원 숫자, 책임 당원만 투표권이 있는 분들로만 따져도 굉장히 미미한 숫자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용호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2만 명 있었는데 1만 명을 더 넣었다. 이 말부터 우리가 긍정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블러핑을 성과를 좀 한 거고. 과시하기 위해서 네. 공 하나 더 붙여야 되는 입장일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계산한 것에 대한 오류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뭐 3천 몇 명인데 뭐 3명, 4명이라도 그러면 죄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는 것은 정당법에 나와 있는 강제 입당 등의 금지 의사에 반해서 입당하게 만들었다. 네네. 이게 이제 정당법 위반인 건데 그 숫자가 적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이걸 어떻게 밝혀서 의유를 할 거냐. 예. 이 부분은 이제 특검에 또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예. 통일교 교인들이 알려진 게 다 다른데 저희가 알기로는 12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대한민국의 120만이 아니라 전체 신도수 전 세계? 전 세계 120만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밖에 제가 알고 돼요?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네. 일본이 60만이에요. 일본이 가장 많았어요. 일본이 뭐 워낙 그다음에 크죠. 대한민국이 30만이고 나머지 30만이 이제 세계 각지에 있는 그래서 12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0만 정도를 통일교가 대한민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신도수다. 이것도 뭐 부풀려졌겠죠. 뭐 국민의힘이 500만 당원 이게 다 뭐 500만이 있겠어요? 부풀려져 있는 거죠. 뭐 각 정당들이 대부분 좀 부풀려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본부장이 한 10,000명 정도, 15,000명 정도는 지구 단위로 좀 뿌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수치라고 봐요. 근데 지금 3,500은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혹시 선거를 지금 이제 요 조사된 게 이 정도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선거를 혹시 좌지우지할 수준은 안 되죠. 좀 많이 안 되죠. 안 되죠. 몇만 정도 혹시 가능하면 한 5만 정도면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21년 11월 5일 전당대 윤 대통령 네. 지금 요거는 아마 저 23년도 저희 전당대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그 투표권자가 85만 85만. 네. 그리고 투표율이 50%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 예를 들어 40만이 투표했다고 네. 봤을 때 김기현 대표가 53에 가까웠고 안철수 후보가 28인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 차이 났다. 40만 중에 20% 차이 났다. 8만. 그럼 8만이잖아요. 아슬아슬한 8만을 8만하고 3,500은 예. 이게 이제
통일교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음. 돈과 조직을 대고 예. 대가성으로 뭔가를 요구했다. 누구에게 정권 실세에게 요구했다. 네. 라는 요 이제 프레임이 중요한 거고. 네. 그럼 이 정권 실세가 받은 돈을 음. 당에게다가 뿌렸는가? 아니면 개인이 썼는가?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에게 바쳤는가? 네.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그 중에서도 당에다가 공식 라인을 통해서 뿌려졌다. 이러면은 당이 위험해져요. 당이 뇌물을 받은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사실은 당의 결정권에 영향을 미친 것은 2022년 대선 경선 와중에서 홍준표 후보가 뭐 근소한 차이로 졌잖아요. 네네. 그때 이 통일교 외에 다른 종교 개입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2021년 9월에 국민의힘이 원래 당원을 당비를 3개월 내야 되는 것에서 1개월 약정으로 갑자기 바꿔버려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한 10만 명 이상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대선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때에 대한 저는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건 좀 달라요. 9월 2일에 그 발표를 했고 그 당원 명부 마감한 게 9월 30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9월 2일에 그 발표를 듣고 가입을 했다고 그래도 투표권이 없어요. 만 한 달이 지나야 돼요. 한 달은 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9월 뭐 한 5일에 딱 내면 그건 안 받아요. 낼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내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듣고 와 들어가서 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면 그 9월 2일에 발표한다는 걸 뭐 한 8월 한 말쯤 대충 듣고 그렇게 치밀하지 않아요. 뭐 국민의힘이. 그걸 떠나서 뭐 그건 약정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거는 좀 뭐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때도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도 특정 종교 개입설은 돌았잖아요. 예. 긍정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국민의힘 만약에라고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통일교로부터 뭔가 금전적인 게 단지 그냥 권성동 의원 한 명이 아니라 당에 혹은 뭐 선거에 만약에 쓰였다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재앙이죠. 예. 재앙이죠. 아니, 뭐 재앙입니다. 트루 네. 페어런츠 프로젝트에서 이제 100억이 조성됐다 이런 보도도 네. 있었잖아요. 그게 세네갈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축구로 따지면 네. 축구도 이제 그만해요. 몰수 게임이에요. 몰수 게임이다. 예, 그러니까 야구로 바꿔. 선수도 부정선거에다가 네. 그다음에 그 구단 운영 자체도 네. 지금 본인들 돈이 아닌 회계 부정으로 된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모든 건 비디오 판독하세요. 그렇습니다. 비디오 알겠습니다. 판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수사죠 비디오 판독. 그 상황이면 거의 이제 망하는 상황인데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상황버섯이 또 있습니다. 네. 좀 살려주세요. 상황버섯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바로 이거 저 죽었어요? 거의 이제 죽었잖아요. 그게. 우리 카세 기운차. 이게 물에 안 타먹고 그냥 먹어요? 아 그냥 드셔도 됩니다. 아, 네. 이게 따뜻한 물로 드시면 더 좋은데 가루네. 네. 살 길이 있네. 살 길이 있습니다. 네. 죽으란 법은 없어요. 죽으란 법이 없죠. 하늘이 무너져도 예, 살아날 가루죠 구멍- 이거 가루. 가루입니다.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 바로 영지버섯이었죠. 그리고 상황버섯, 러시아의 공식 항암제라고 알려진 차가버섯까지 세 가지 자연산 영양을 듬뿍 스틱 하나에 넣어놨습니다. 네, 체질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이게 총 60포 들어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2달치입니다. 하루 한 표씩 계산하면 2달치 드실 수 있는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 따뜻한 아이고. 신 기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신 기자 뭘 먹어? 이제 아하, 지금 우리가 입이 안 마케팅하고 됐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게 무슨 뭐 일이에요? 하신 이게? 분입니까? 근데 진짜 장르만이 유익한 정보도 주지만 네. 살 길도 열어주네. 아 살길 열어드려야죠. 야, 살게 됐네 이제. 거기도 미리 드세요. 네. 가면서 먹을 거예요. 자, 저희가 하여튼 장르만 구독자 위해서 우리 카세 제품 요거를 또 혜택을 더 많이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세트 25만 원짜리를 6만 9천 원에 한 60% 이상 70% 가까이 이렇게 세일을 하는 거고요. 저희 더보기 링크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070-4866-2789 전화로 주문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070-4866-2789 우리카세 기운찬 본 선물 세트입니다. 기운찬. 네, 우리 광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래요? 맛있습니다. 가져가도 기운이 되죠? 막 납니다. 네네네. 네. 다시 김병욱 태어났어요. 비서관님 거 하나 남겨놔주시고 네. 자 그럼 세 분은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